새벽 4시 35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 서해의 작은 섬 말돌이. 고요해야 할 새벽의 어둠은 이날 예기치 않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주한미군 7공군 예하 제8전투 비행단 소속의 고성능 무인 정찰기 MQ-9 리퍼 대당 440억 원에 달하는 이 하늘의 암살자가 정기 임무 수행 중 바로 이 섬 해안에 불시착했습니다. 민간 피해는 없었지만 그 추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동북아 안보에 첨예한 기밀이 위험에 처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 이 사고 현장 근처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하려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산 칸.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키르기스스탄에서 기술을 배우러 온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는 그의 조국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국적을 초월한 한 기술자가 온몸으로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 칸이라고 합니다. 이곳 군산 선유도 인근에서 작은 어선 수리 일을 하고 있죠. 한국 생활 30년, 이제는 저보다 제 아내가 한국말을 더 못할 지경입니다. 제가 이곳 바닷가에서 30년을 살았지만 그날 새벽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굉음은 처음이었습니다. 1. 상황 소개 및 배경 설정. 새벽 4시 저는 습관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수리했던 박 선장의 어선 엔진 소리가 미심쩍어서 해가 뜨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생각이었죠. 키르기스스탄의 메마른 땅에서 온 제가 이 풍요로운 서해 바다의 기술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저에게 준 기회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숨쉬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업복을 챙겨 입고 선착장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섬 반대편 해안가에서 거대한 섬광이 터졌습니다. 단순한 낙뢰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금속성이 강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겪은 직감으로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물건이 추락한 소리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오래된 고물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파도에 반쯤 잠겨 모래에 처박힌 거대한 날개와 동체. 분명히 미 공군의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큰 비행기 파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잔해의 모양과 정교한 기체 구성을 본 순간 저는 그것이 MQ-9 리퍼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고향에서도 이런 무인기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의 암살자, 대당 440억 원짜리,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 및 공격용 무인기. 그것이 지금 제 아이들이 사는 나라의 서해 바닷가에 추락해 있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미군이 곧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기밀이 담긴 첨단 무기가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곳은 서해, 늘 긴장의 끈이 팽팽한 곳입니다. 단순한 기술자인 저조차도 이 드론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적국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저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군에 신고하는 대신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제2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제 기술자적 결단이었습니다. 이 갈등 첨단 드론의 발견. 저는 조심스럽게 잔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드론의 금속 잔해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엄청난 충격으로 파손된 상태였지만 저는 리퍼의 동체, 일부분이 내부의 민감한 장비를 보호하려는 듯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저의 직감이었습니다. 이 잔해 안에는 대북 감시는 물론 서해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동향까지 담았을지 모르는 정보와 기밀이 가득할 것입니다. 440억 원이라는 가격은 단순히 금속과 부품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정보 자산의 가치입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잔해를 발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이곳 서해는 단순한 어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캐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약 이 드론의 데이터가 적대적인 제3국 혹은 첩보 조직의 손에 넘어간다면 한미연합작전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 전체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즉시 군에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이곳 바다를 제 집처럼 드나든 저는 미군이나 한국군 당국이 이 외딴 섬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파손된 드론을 목표로 누군가 움직인다면 그 시간은 기밀을 빼앗기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고향 키르기스스탄은 지금은 독립했지만 저의 젊은 시절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늘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불안정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자유롭고 강력하며 무엇보다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는 저의 아내와 한국에서 태어난 두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이 다시는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키르기스스탄인이지만 내 아이들은 한국인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드론 잔해는 이제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제 가족과 제2의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가 달린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선 수리 작업복을 단단히 여미고 주머니 속의 작은 공구들을 만져보았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 잔해를 외부의 눈으로부터 최대한 숨기고 시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자 아산칸의 지혜와 30년 바닷가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총동원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른 아침 서해의 고요함은 저만의 비밀스러운 임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3. 문제 발생 외부 세력의 접근. 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드론을 발견하고 약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급히 드론 잔해를 해안가 바위 틈과 해초 더미 사이에 위장시키고 작은 야산을 올라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저 멀리 해무 사이로 아주 작은 그리고 이상할 만큼 조용히 움직이는 선박 한 척을 포착했습니다. 일반적인 어선과는 달랐습니다. 조업등 하나 켜지 않았고 속도도 비정상적으로 느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른 새벽 조업을 나서는 어부들이라면 서로 무전을 주고받거나 엔진 소리를 숨기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배는 마치 그림자처럼 섬 해안을 따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왔다. 분명 이 추락 사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제3국의 첩보 세력일 것입니다. 그들은 미군의 감시망이 닿기 어려운 새벽 시간을 노려 이 값비싼 기밀 덩어리를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목적이 명확히 MQ9 잔해임을 알았고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들이 먼저 이 잔해를 손에 넣는다면 대한민국은 수많은 군사 정보를 고스란히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섬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3명의 건장한 남자가 얼굴을 가린 채 배에서 내렸고 능숙한 솜씨로 무언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산의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총이나 무기가 없는 그저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늙은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지혜와 시간만이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이곳에서 배운 바다의 지형과 바람의 방향, 그리고 갯벌의 상태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들의 선박이 정박한 위치, 그들이 드론 잔해를 수색할 경로,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연시키고 혼란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미군과 한국 해경이 도착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수리용으로 쓰던 굵은 밧줄 몇 개와 어선 엔진에서 추출한 기름때 묻은 1000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사는 이 땅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 위협받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군인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지금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이 한국 할아버지가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홀로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건 전개 결단과 고립된 사투 후 그들의 수색은 점차 자네가 숨겨진 바위 틈 쪽으로 좁혀왔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혼란 유도였습니다. 제가 숨겨둔 드론 잔해와는 정반대 방향의 바위지대에 저는 미리 준비한 1000조각의 기름을 묻혀 불을 붙였습니다. 새벽 바닷바람을 이용해 연기가 드론의 잔해가 있는 쪽으로 흐르도록 계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기와 작은 불빛에 침입자들은 당황하며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재빠르게 해안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노년의 몸이었지만 저의 움직임은 30년 바닷가 기술자의 민첩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타고 온 소형 선박으로 접근했습니다. 엔진을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대신 저는 선박이 무태 닿지 않도록 묶어둔 밧줄을 능숙하게 풀어 바다 깊은 곳의 갯바위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작업을 마친 후 즉시 탈출하려 해도 최소 10분 이상은 밧줄을 푸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제가 배에서 막 빠져나오려던 순간 침입자 중 한 명이 저의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누구야? 러시아어 억양이 섞인 듯한 거친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대신 해안가의 미끄러운 갯벌을 향해 몸을 던지며 그를 유인했습니다. 갯벌은 이곳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침입자는 제 예상대로 갯벌에 발이 빠졌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수리용으로 쓰던 작은 쇠지렛대로 그가 들고 있던 무전기를 쳐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닌 지혜와 지형을 이용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입자를 완전히 제압하지 않고 곧바로 드론 잔해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남은 2명의 침입자가 잔해를 거의 발견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드론 잔해 옆에 있던 녹슨 철조망을 들고 그들이 접근하는 길목에 위장하여 던져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이 철조망에 걸려 넘어지거나 불길한 금속 소리에 멈칫하게 만들려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이미 온몸이 갯벌과 상처로 얼룩졌지만 내 아이들이 사는 나라 라는 외침이 제 심장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이 섬에서 키르기스스탄인 아산칸은 오직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년의 몸을 불사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필사적인 사투가 곧 대한민국의 승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해결 필사의 저지 및 구조 요청. 철조망이 효과를 보았습니다. 침입자들은 어둠 속에서 철조망에 걸려 넘어졌고 이는 그들의 수색 작업에 결정적인 지연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불만을 터뜨리며 잠시 주춤하는 사이 저는 제가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어선 수리를 위해 쓰던 노후된 비상용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이 무전기는 장거리 통신은 불가능했지만 군산 기지 인근의 짧은 주파수는 간신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에 미리 설정해둔 긴급 주파수를 맞추고 저의 이름을 대지 않은 채 오직 사건의 핵심 정보만을 간결하게 송신했습니다. 이곳은 말돌이 인근 해안, 미확인 항공기 잔해 추락 확인, 리퍼, 잔해 주변 복수 인원 접근 중, 신속한 구조 요청, 무전 끝.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리퍼라는 단어와 복수 인원이라는 정보만으로도 군산 기지가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모를 역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의 전원을 바로 차단하고 무전기 자체를 바위 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제 무전이 성공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드론 잔해를 확보하는 것을 몸으로 막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침입자들은 이미 잔해가 숨겨진 바위 틈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잔해를 막 발견하려는 찰나 저는
미리 준비해둔 폐타이어를 경사면을 따라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굴러내려가자 침입자들은 또다시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동쪽 바다에서 강력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해물을 뚫고 이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한국 해경이 신속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침입자들은 즉시 자신들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잔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황급히 자신들의 소형 선박으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풀어놓았던 밧줄 때문에 잠시 시간을 허비했지만 결국 그들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어둠 속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위 뒤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제2의 조국을 향한 저의 결단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보 자산을 지켜낸 것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미군과 해경의 헬리콥터와 선박, 불빛은 저에게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6. 깨달음 대한민국, 나의 조국. 곧이어 현장은 미군과 한국 해경 요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긴박하게 MQ-9 잔해를 회수하는 모습, 주변 증거를 확보하는 요원들. 저는 담요를 덮고 긴급 의료 처치를 받는 동안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어선이나 수리하며 살아가던 한 노인일 뿐이었는데 이제 이 거대한 안보 작전의 핵심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 7공군의 고위 지휘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치명적인 군사 기밀이 보호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저의 신분과 국적을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산칸입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지휘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왜 목숨을 걸고 이 잔해를 지키려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가슴을 가득 채운 진심이 터져나왔습니다. 지휘관님, 저는 제 고향을 떠났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조국을 얻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인이고 제 아이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과거 혼란 속에서 살았던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태어난 곳이 조국이 아닙니다. 지키고 싶은 곳이 조국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드론의 기밀이 적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이곳의 평화가 깨질 것입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인이지만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입니다. 이곳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제가 이 나라에 빚진 마음을 갚는 길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미군 지휘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곧바로 제게 최고의 예우를 담아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경례는 단순한 군인의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적을 초월한 진정한 애국심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정한 한국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피와 국적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요. 저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이지만 저의 정신과 영혼은 이미 자유 대한민국의 깃발 아래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7. 감정적 결말, 한국 할아버지의 영웅담. 사건은 곧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440억 원 리퍼 드론을 지켜낸 키르기스스탄 출신 할아버지, 국적을 초월한 애국심 등의 제목으로 저의 이야기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목받는 것이 쑥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시니어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 자랑스럽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국민 통합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 7공군은 저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한국과 미국의 안보에 기여한 점에 대해 최고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해경에서도 감사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패와 찬사는 제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30년의 세월을 통틀어 받은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제 아들과 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켰다는 사실에 대해 한없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아버지는 저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440억 원짜리 드론보다도 수많은 상패보다도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외국인의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위대한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국적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이 저의 이야기에 왜 그토록 열광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국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뽕은 단순한 자국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안보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니어 세대가 낯선 땅에서 온 이방인조차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깊은 자긍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평화가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데 제가 아주 작은 기여라도 했다는 사실이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국 할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남은 생을 이 땅에 헌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 당신의 가슴에도 이 뜨거운 국뽕이 차오르기를 바랍니다.